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평범한 시민들의 외침이 거대한 독재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는지, 그 정말 치열했던 수십 년의 투쟁, 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현대 민주주의라는 거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해 한국의 역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바로 세계의 다른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진 무려 40년에 걸친 싸움이었다고요. 네, 바로 이 세 가지 전선입니다. 현대 한국사를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의 싸움을 동시에 따라가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라의 뼈대인 헌법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규칙의 싸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아는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선 거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통일이라는 거대한 질문이 있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죠. 숨가쁘게 사건들이 터지고 결국엔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바로 그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어요. 1945년에 강대국들이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결정하자마자 나라 안은 극심한 찬반 갈등에 휩싸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협상마저 깨지자 이승만은 남쪽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했죠. 유엔이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제안했지만 소련이 거부하면서 이것도 무산됐고요. 결국 1948년 남쪽만의 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죠. 불과 3년 만에 분단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말이죠. 마치 시계추처럼 권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어떻게든 권력을 지키려는 권위주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건 아니다 라고 외치며 일어서는 시민들 사이에서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의 싸움에 집중했습니다. 헌법을 바꾸는 거죠. 6.25 전쟁이 한창일 때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했고요. 1954년에는 자신의 연임 제한을 없애려고 했어요. 이때 나온 게 그 유명한 4.4.5임 논리입니다. 정족수가 135.33명이니까 반올림하면 135명이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개헌안을 통과시켜 버린 거죠. 독재로 가는 문이 그렇게 활짝 열리고 만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60년 3월 15일 사건이 터집니다. 정권 연장을 위해서 너무나도 노골적인 부정선거가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아까 말했던 거리의 싸움에 불을 확 붙여버린 도화선이 됩니다. 처음엔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였어요. 근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위 중에 실종됐던 학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되면서부터죠.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마침내 4월 19일 학생들이 또 교수님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 거대한 저항의 물결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4월 26일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한국 시민들이 자기들 힘으로 독재자를 끌어내린 첫 번째 성공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역사에 아주 강력한 하나의 본보기가 만들어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주주의의 봄은 짧았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1972년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막강한 독재체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유신 헌법이죠.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뽑고 임기 제한도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국회까지 해산시킬 수 있는 사실상 법우에 군림하는 그 모든 권력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겁니다. 하지만 억압이 심해질수록 저항의 목소리도 커지는 법이죠. 1970년대 후반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불씨가 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YH 무역 사건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정당한 시위를 너무나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됐고 이게 결국 부산과 마산 이 두 도시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시위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걸 두고 권력의 심장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갈등이 결국 폭발한 게 바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당한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유신체제는 바깥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거죠.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던가요? 민주주의의 봄은 또 한 번 짧게 끝나고 맙니다. 12.12 사태라는 또 다른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이 등장하죠.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요. 처음엔 새 헌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1987년 4월 13일 돌연 호헌, 즉 헌법을 그대로 지키겠다,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깨버린 거죠. 바로 그때 온 국민의 분노에 제대로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집니다. 학생운동가 박종철 군이 경찰 조사 중에 고문으로 사망했는데 경찰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집었다. 정말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 변명. 이게 바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어떤 임계점을 넘게 만든 겁니다. 박종철 군 사건 그리고 4.3 호헌 조치로 이미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러던 6월에 시위하던 학생 이한열 군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쓰러지는 비극이 또 일어납니다. 정부의 끝없는 폭력과 오만함에 마침내 전국적인 저항이 불붙은 거죠. 이 거대한 함성 앞에서 전두환 정부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6월 29일 국민들의 요구였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합니다. 백기를 든 거죠. 자, 이렇게 거리의 싸움이 한창일 때 권력자들이 종종 카드로 꺼내들었던 게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였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전선, 국경, 즉 남북관계 문제입니다. 돌이켜보면 역사적으로 남북이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도 있었고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2000년에는 사상적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죠. 다 의미 있는 진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화해의 제스처가 늘 순수한 의도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박정희 정권 때인데요. 7.4 성명으로 평화 분위기를 띄우자마자 바로 그 통일 준비를 명분으로 국내에서는 유신헌법을 선포해서 독재 체제를 강화했거든요. 결국 남북관계라는 카드가 국내 정치를 위해 이용되기도 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규칙, 거리, 그리고 국경이라는 세 개의 전선을 따라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 수십 년간의 기나긴 투쟁이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그 모든 싸움의 결과물이 하나로 응축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그 항쟁이 직접 만들어낸 지금의 헌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5년 단임제, 이게 바로 그때 국민들의 힘으로 확립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누가 선물처럼 준 게 아니라 시민들이 거리에서 직접 피 흘려 싸워서 쟁취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 투쟁이 남긴 유산은 정말 대한민국 사회의 DNA 자체를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선 평화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게 당연한 일이 됐고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처럼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도 열렸죠. 그리고 투명한 경제의 기본인 금융실명제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지방자치제 같은 아주 중요한 개혁들도 다 이 민주화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이 40년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권리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과연 누가 어떻게 써내려가게 될까요?